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10월 4일입니다. 네. 이번 주는 또 3거래일 정도만 지나면 또 한 번의 연휴가 남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미증 씨 참 어떻게 지나갔나 많이 좀 궁금했었는데 네. 오늘 정리도 해주시겠지만 좀 우려할 만한 요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증시에 좀 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네, 오늘 특히나 4.8을 돌파했다라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소식이 전반적인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휴장하고 있던 시간에 뉴욕에서 들려왔던 소식들이 나름 중립의 이슈가 많았는데요. 이 마지막 거래일에 하필 또 악재성 이슈가 터집니다. 오늘 국내장은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10월에 대한 전략과 같이 담아서 본격적인 출발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고 있었던 시기 뉴욕장 하나씩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죠. 우리가 쉬었던 첫 번째 날입니다. 미국 장 기준으로 9월 27일 마감인데요. 이날 혼조 마감이었죠.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증시 부담이 있었는데 과매도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있었고 반도체 쪽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상승권역에서 마감이 됐죠. 이날 시간외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요.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 가이던스 예상 하회가 다음 날 마이크론 시세에 반영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날 4%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도 이날 마이크론을 제외한 AMD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날은 유가와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에 마감된 뉴욕장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3대 지수 올라갔죠. 그리고 바이든의 AI 정책 추진 이슈도 들려오면서 AI, 반도체 이런 쪽이 이날은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목금이고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마감된 장은 또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강 후약이었는데요. 근원 PC 인플레가 둔화되고 유가가 내려갔다라는 소식 속에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 4% 빠졌던 마이크론도 이날은 다시 4% 오르면서 상승으로 그 하락을 모두 만회했어요.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발언도 이슈가 됐죠. 금리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장 후반으로 가서는 조금 더 다른 쪽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높은 금리를 한동안 유지한다라는 코멘트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이날 임시 예산안 가결 실패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토요일 새벽 마감한 뉴욕장 이날에도 반도체 쪽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나 샤오펑 혹은 화이자, 모더나 등의 일부 종목들 상당수 오른쪽의 특징주들에서 대형주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미국의 임시 예산안 의회 통과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일단 셧다운 우려 일부 좀 지연이 된 거겠죠. 45일간의 시간을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다우와 나스닥, S&P 500은 또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그래도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일단 이때 엔비디아와 빅테크가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 고금리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재무구조 탄탄한 빅테크가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형성됐고요. 골드만삭스 측에서 빅테크 빅테크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매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강력 매수로 목표가를 $605까지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 있었죠. 그 덕분에 빅테크가 시세를 내주면서 치고 나갔었고요. 이날은 유틸리티, 리츠, 금융, 에너지 쪽이 부진했습니다. 태양광도 내려갔고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면 리츠, 금융, 태양광 이런 쪽에서는 당연 부담이 될 것이다.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며 내려갔죠.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시장은 나름 중립이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쪽에서는 긍정의 평가도 나왔었기 때문이죠. 골드만삭스 측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이 7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 근거로는 12개월 선행 PER이 2개월 전 대비해서 20%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었고 주가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단순 퍼 이상으로 퍼의 함정을 만회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밸류 평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가 이익 증가율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빅테크 밸류가 이 정도로 낮은 적이 최근 10년 동안 5번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의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켰죠. 7개 종목에 대해서 2023년에서 2025년 매출 성장률이 12% 정도 되는데 이는 S&P 500 대비 3% 성장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마감된 뉴욕장은 강하게 좀 나스닥 그 가운데 빅테크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러면 한 4거래 연속해서 뉴욕장에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 셧다운 이슈도 일단은 조금의 시간을 벌었고 라는 점에서 중립 혹은 중립보다 살짝 우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이 시장에는 다소 악재성 이슈로 작용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졸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8월 채용 공고가 916만 건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예상치와 전월치 대비해서 훨씬 웃도는 수준이죠. 이게 바로 지난달 발표된 수치에서는 나름 저점을 기록했는데 다시금 강하게 튀어오른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 연준이 강한 긴축을 쓸 것이다 라는 우려감으로 받아들였죠. 고용률, 퇴직 비율, 자발적 퇴직 비율은 모두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내다보고 있는 실업자 1명당 구직 자리 비율이 1.5배, 굉장히 낮아진 수치거든요. 작년 9월만 해도 1.9배였습니다. 이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늘 강한 고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연준이 이 졸츠 보고서 채용 공고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수치가 높아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국채금리가 또다시 뜁니다. 거기다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주 하루 평균 2.5인 정도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셸 보만 연준 이사도 금리, 물가 목표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죠. 한 번 더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인 레피얼 보스틱도 금리 동결을 원하는데 인하까지는 충분히 인내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것에 계속적으로 발언을 확인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뜁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7로 오늘 마감가 기준인 거고요. 그 이후 4.8 장중 돌파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도 4.9, 그리고 미국 2년물 국채금리도 5.1, 달러 인덱스도 107까지 넘어가 있는 흐름이 나타났네요. 자, 어제부터 사실 국채금리 이슈가 계속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제 장이 열렸던 일본 니케이와 홍콩항생은 다소 역풍을 크게 맞았습니다. 홍콩항생 같은 경우는 무려 3%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고금리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라는 쪽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빌 에크먼은 10년물 금리는 5%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머는 지난번에도 이슈가 됐던 블룸버그의 보도였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언급이 됩니다. 7%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경기 침체 부분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은 결국 달러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는 이런 식으로 달러가 올라가는 킹달러의 부활은 전 세계의 골칫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엔화 약세 움직임이 나왔죠. 장중에 달러엔이 150엔을 터치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개입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시장 평가가 있고요. 그러면서 148엔까지 반락하는 흐름 나오기도 하네요. 변동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이고요. 유럽은 계속해서 영국의 긴축 중단, 파운드화 하락,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유로와 파운드화 등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엔화를 제외하고 다른 쪽에서 지속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결국 달러 인덱스를 또다시 상승으로 밀어 올렸고요. 이 부분은 분명 우리 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달러 강세 흐름이 국내 장중에 이슈가 된다면 결국 수급적인 요소로 압박을 받게 되겠죠. 자, 결국 연휴의 마지막 뉴욕장은 3대 지수 앞서 이런 이슈를 소화하면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1% 이상씩 낙폭을 키웠죠. 말씀드린 대로 졸츠 보고서가 부담이 됐습니다. 강한 고용을 확인받았고요. 그 영향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8 부근까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6년 내 최고치.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오네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27%에서 31%로 올라갔습니다.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대다수 섹터가 다 밀렸습니다. 다만 그 전에 엄청나게 빠졌던 유틸리티 섹터는 일단 7월 최저점까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고요. 빅테크와 금융주가 모두 다 내려갔죠. 연준 인사들의 고금리 장기화 이슈가 계속돼서 언급이 되고 있고 이번 주 내에도 연준 인사 발언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압박은 지속받겠죠. 말씀드린 대로 달러에는 150엔 터치 후 반락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107을 상회했고요.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20%에 근접하면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봐서는 엔비디아, 왜 우리 장 개장 전날 빠질까요? 일단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곳곳 IB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는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금융주 전반이 부진했고요. 골드만삭스도 낙폭이 4% 가까이 나왔는데요. 금융 쪽, 에너지 쪽에 부진이 좀 며칠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다우지수의 낙폭도 꽤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우는 올해 상승했던 모든 수치를 이미 반납하고 올해 상승률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전환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많이 빠진 쪽은 에어비앤비, 카니발, 델타항공, 여행 이런 쪽입니다. 키뱅크 측에서 여행 수요가 완화되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죠. 에어비앤비가 6% 빠졌고요. 동종 섹터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장은 어땠을까요? 9월을 되돌아볼까요? 코스피 3.5% 내렸고요. 코스닥은 무려 9% 이상 빠졌던 9월입니다. 양 지수 모두 다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상당히 강했죠. 매크로 충격이 계속 부담이 됐습니다. 유가는 올라가고 CPI나 고용은 여전히 좋은 수준을 기록했고 미국의 셧다운 부담감도 있었죠. FOMC 지나고 나서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며 원달러 환율을 상승으로 이끌었죠. 이런 매크로 압박들이 지수를 억눌렀고요. 상실의 시대 마냥 주도주를 모두 잃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모두 다요. 사실 9월에는 초반에 반도체가 좀 치고 나가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정강 후약의 흐름으로 끝이 났죠. 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호황제에 따라 반응을 좀 달리 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최대 실적 전망에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 10% 올랐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나 까나리아 쪽은 상한가로 거래 마쳤죠. 개별 호재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 단이 부진했는데 그 밑에서 주도 테마들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다가 9월 들어서 그 상승을 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급변동을 보였죠. 의료 AI, 로봇, 자율주행 등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까지 흔들림을 보니까 정말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이 9월 내내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9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쪽이 상승했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 이날 강한 반등이 있었고요. 자율주행도 칩셋 미디어 칩이 엔비디아 것의 성능을 뛰어넘었다, 이런 뉴스 등이 나오면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9월을 혼비백산하며 보냈는데요. 이제 10월 장이 시작이 되니까 10월 내용들 보실까요? 9월 25일경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10월에 봐야 되는 내용들이요 라는 거였죠.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네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있습니다. 따따블 갈 거다, 이런 언급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봐야겠죠. 그리고 삼성 시스템 테크데이에서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 등이 있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실적은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10월 첫 주에 나오는데 이번 추석 연휴 껴서 좀 늦춰졌다라는 얘기 있고요. 네옴시티 비롯해서 중동 관련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잠시 후에 산업뉴스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죠. 그리고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죠. 언제나 달이 바뀌면 월간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요. 이 수출입 데이터들도 그 내용에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우선 로봇을 먼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은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 상장하게 되고 하나 로보틱스 10월 관련해서 내용 신설 이야기 있고요. 임금 인플레 저출산 문제가 부각될수록 노동력 대체에서 로봇이나 AI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파업이 격화되고 있고요. 방송인 파업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계 파업까지 더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파업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임금에 대한 부담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로봇에 대한 자동화 설비 증가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로봇은 정책 지원이나 대기업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엄청 강한 주도주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주도 테마로서 로봇은 언제든 불씨가 살아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아마 오른 걸 거고요. 로봇 쪽을 본다면 감속기나 혹은 대기업 투자 모멘텀 받는 쪽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관련한 로봇들도 꾸준히 이슈가 됩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죠. SK온이 중국의 제2공장 내년도 3월 양산을 본격화하는 목표로 이 공장에 대해서 추진을 박차가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었습니다. 그렇다면 SK온 관련해서 자동화 설비 점유율이 높았던 쪽이 어디인가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T로보틱스 등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시장의 관심 권역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뉴스들을 모아서 산업 스토리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로봇주는 무엇일지도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수출입 데이터 부분에서요. 반도체입니다. 눈에 띄는 게요. 자동차와 일반 기계,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 쪽은 수출 증가 소식을 전했고요. 반도체와 석유 제품, 가전 같은 경우는 수출이 증가한 건 아닌데 올해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개선되고 있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을 살펴보면 올해 최대 수출 규모가 포인트로 잡힐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장의 반도체 쪽이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일 올랐다가 하락 전환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반도체 쪽 힘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여전히 좋았던 쪽은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수출 증감률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적 나오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결국 반도체 개선에 대한 기대를 계속 자극하고는 있습니다. 반도체는 재고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DDR5나 혹은 HBM 수요가 늘 것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업이익 추정치는 3개월 전 대비해서 꽤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계속 업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대감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는 건 아쉽죠. 언제 반응할지 모르니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반도체 증권가 내용들을 추려본다면
업황 턴에 초점을 맞춰본다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거고요. 업황이 회복될 경우에 빠르게 리드타임 고려했을 때 미리 선제적 투자가 들어가는 걸 본다면 전공정 장비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 시티그룹 측에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죠. 특히나 유진테크를 필두로 해서요. 그래서 유진테크가 그날 8% 정도 빠지기도 했었는데 국내 증권가에서는 빠르게 반박합니다. 이것이 그렇게까지 반응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장비 투자 주는 거 몰랐던 것 아니고 선단 장비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오늘 한국투자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를 되려 탑픽으로 꼽았고요. 차선호로는 주성엔지니어링과 HPSP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단 공정 핵심은 EUV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인텔이 오늘 마감한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는 그래도 선전했습니다. 낙폭이 좀 적었죠. 인텔의 EUV 장비 도입해서 생산한 칩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쪽이 또 관심권역에 들어간다면 EUV 관련주들도 시세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장은 전반적으로는 금리 상승 압박에 눌리겠지만 이걸 반도체 쪽으로 활용해 본다면 여러 가지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출이 보여주는 방향, 이것은 3월에 저희 투자뉴스 7에서 얘기 나눴던 건데요. 2차 전지, 자동차, 화장품, 엔터 쪽이 상반기에 미국향 수출 모멘텀으로 강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결국 반도체, 기계, 철강, 디스플레이 등이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일단 10월 2일 나왔던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는 이쪽이 모두 다 확연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눌려있는 섹터 내 종목을 봐야 되는가 분명 고민되는 시점이네요. 이건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상반기뿐만 아니라 수출 쪽에서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전력기기인데요. 변압기, 수출 데이터 등을 추적해봤습니다. 초고용량 변압기와 소형 변압기 수출 금액 단가를 보시면 금액 기준, 단가 기준 계속해서 피크아웃 없이 내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쪽은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미국향 변압기 수출 모멘텀은 결단코 무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광산엽 청바지 판매 이슈로 저희 시간에 정말 많이 방송을 했던 내용이죠. 신재생 전기차 가려면 변압기 필요하고 송배전 설비 이런 쪽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바클레이즈는 전기화는 메가 테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미국의 주요 송전 확대 프로젝트 코트라 자료 기준으로도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했습니다. 전력 관련주로는 변압기, 전선, 기자재로 나눠볼 수 있고 시장에서는 이쪽에 압도적인 점수를 일단 주고 있죠. 효성중공업 8월까지 상승률 100% 넘었고요. 재룡전기,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모두 다 좋았습니다. 다만 9월에는 시장과 같이 이들도 내려왔는데 효성중공업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조정폭도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잠시 후 관련 종목들 체크할 거고요.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 가능한 산업 뉴스 등은 중동 뉴스가 압도적이었죠. 대통령실에서 사우디 40조 원, UAE 300억 불 국내 투자 확정했다. 이런 뉴스가 어제 전달이 됐고요. 이재용 회장이 중동은 삼성의 미래다라며 중동을 계속 돌았다라는 뉴스도 끝없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는 AI 관련한 개발 뉴스가 있었는데요. AI용 하드웨어를 오픈 AI가 개발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핵 융합 관련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쪽 종목들 요즘 변동이 상당합니다.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트레이딩 뉴스니까 관련해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내내 신규 상장주가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 내일은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 날은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가 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9월 고용 동향 보고서 등 발표되니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쉬고 있었던 시기에 시장 흐름을 짚어봤고요. 이제 눈여겨볼 만한 섹터 이야기 해볼 텐데 뭐니 해도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결국 2차 전지예요. 네, 연휴 동안 정말 쉬는 동안에 나왔던 뉴스를 정리하자니 많았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10월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들어서 2차 전지 정말 쓰라렸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에 대표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세 종목이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이러한 양극재 기업들이 모두 다 좀 부진했습니다. 9월 들어서 20%에서 거의 3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배터리 셀 3사라고 볼 수 있는 쪽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락의 이유들을 찾게 되는데요.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N가지 이유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공백에 따라서 3분기의 실적 저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같은 2차 전지 원자재들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재 기업의 예상 실적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LFP 배터리 비중의 확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산 이 LFP 배터리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2차 전지의 설비 과잉에 대한 평가도 있겠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인버스 ETF,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죠. 이쪽이 상장되면서 개인들의 눈길을 많이 끈 것도 하나의 또 하락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를 봤을 때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라던가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라는 요인들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2차 전지 섹터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15종목을 봤을 때요. 시총이 한 달 사이에 62조 원이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25일에 420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9월 26일 기준으로 358조 정도 6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시총의 변동률은 앞서 체크해봤던 이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양극재 기업들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는데요. 기본적으로 2에서 30%가량의 시총 변동률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2차 전지가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이러한 양극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와 4분기에도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고 수주 공백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도 이러한 조정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2차 전지 개별 종목들 위주로 팔았고요. 또 개인들은 앞서 체크했던 하락에 베팅하는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사들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2차 전지 섹터에게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12일에 상장했던 KB스타 2차 전지 탑10 인버스 합성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개인들이 33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상장하고 나서 2주 정도 되지 않았는데 10%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았다라는 게 되겠고요. 9월 한 달 정도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일제히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소폭 사들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9월에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손익률을 보니까요. 9월 26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7%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개인, 기관으로 나눠봤을 때도 확연하게 드러나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수출주라던가 리오프닝 관련주,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를 지켜냈는데 그에 반해서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일제히 2차 전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익률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부분도 체크가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쪽이 한동안 조정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확실히 상반기처럼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급등했던 그 모습은 재현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앞서 체크해봤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IRA 모멘텀이 좀 저하가 되고 개인들이 2차 전지 인버스에 관심이 높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유젠투자증권에서는 리튬의 가격이 내려가고 또 전기차 판매가 중국에서 부진하다라는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업체 수출 단가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줄어들었고요. 수산화 리튬의 가격도 이전 대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개별 기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금 기업들의 대해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부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5월부터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증권이나 대신증권에서도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LNF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여전히 그래도 매수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말 여러 가지 악재를 얘기 드리고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반등에 대한 시점을 우리가 좀 꾀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에 삼각전 영업이익 대비해서 기업 가치 멀티플을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8배, 22배로 상당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약 45% 정도인 걸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양극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10월까지 조정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증설이나 수주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이 될 것이다. 종목을 잘 추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전 지역이 수주 공백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정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예상 외의 수주 계약이 나온다면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4분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폼팩터가 나올 예정이라서 여기서 이제 향후의 수주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유한타증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또 긴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요인이라던가 공급망 이슈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피해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권역별 공급망, 수직 계열화, 리사이클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도태평양과 지중해 권역별 캐파가 좀 그 비중이 고른 기업들이 아무래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배터리 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광물의 원가 관리이기 때문에 이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리사이클링이 향후의 기업의 실적에도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체크해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 지주사 같은 에코프로도 사실 그동안 이러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워낙에 최근에 1년 동안 가파른 성장성에 이 주가 상승이 모두 다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유지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의 안정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올해 중으로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 투자를 이 금액을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가 인도량과 생산량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올해 우리가 제시했었던 목표치는 7월에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미리 예상했던 대로이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악재 해소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9월에 정말 방전되어 있었는데요. 10월에는 충전에 좀 불이 들어올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증권가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지까지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민진 차장님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4분기 시작 그리고 10월장 제대로 시작하게 되는 오늘인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체크할 때도 뉴욕장 나름 괜찮았다, 반도체 좋았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국채금리는 계속 부담이었습니다만 하지만 밤사이 뉴욕장 소식들은 정말 비우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국내장에. 국채금리 4.8 그리고 반도체도 이내 다 하락 전환이 됐고 네. 빅테크들이 못 버텨줬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우리 장엔 좀 우호적이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일 시장까지 나스닥 중심의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났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나스닥 쪽의 강세,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쪽에 뭐 긍정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있긴 했었지만은 사실 그 내용은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전이 이제 구인 보고서 발표와 함께 채권금리가 07년 8월 8일 이후로 거의 뭐 16년 전 일인데요. 그때 이후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시장의 불안 요소는 환율, 특히 이제 역외 환율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환율의 급등, 거기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압박까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투자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모멘텀 자체는 채권금리 안정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율의 안정화 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율과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금리 안정화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형 수출주 위주로의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야 될 현재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수출주 위주의 관심을 좀 유지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야겠어요. 물론 이제 5거래일 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하락 전환됐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쉬는 사이에 전달된 수출입 동향에서는 반도체 쪽이 그래도 조금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요즘에 재고 줄고 가격 반등한다 얘기 많잖아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봐도 됩니까, 지금? 우선 이제 분기 기준으로 월 평균 해외 수출 데이터 반도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마이너스 14% 정도 기록을 했는데 YOY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올해 가장 나은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제한적이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수출 물량의 개선, 거기에 더해서 재고 물량의 감소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의 반전 자체는 3분기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4분기에는 거의 확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퍼주에서 저퍼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반도체 업종군들의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외 변수에 따른 불안 요소는 있겠지만은 반도체 업종군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대형주야 사실 외국인 수급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HBM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플랫폼 업체들의 AI 투자는 정말 가속화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 휴일간 엔비디아의 주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년도에 이제 신규 GPU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속도 자체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이슈와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관심도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다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급등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시장 리스크와 함께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언제든지 급등락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 안정화가 되고 나서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안정화가 된다면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모두 다 매수 우선권역에 넣어놓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조건은 달려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성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반도체 다음 어김없이 뒤따르는 질문은 결국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가 한 달 반 정도, 뭐 2달 정도 부침이 굉장히 세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9월 마지막 주 후반경에는 조금 회복의 흐름은 있었어요. 그렇죠. 10월은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서 회복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수출 보니까 여전히 단가들이 별로더라고요. 우선 이제 9월 달에 제가 하락률을 좀 봤더니요. 양극재 기업들 뭐 20% 이상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네. 셀업체 대표주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최근 나오고 있는 증권사들의 보고서들, 그리고 3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를 좀 보지만은 그렇게 반등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무조건 실적과 함께 움직이지는 않죠. 네. 지난 2분기 실적이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 주가는 굉장히 좋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 요소를 하루하루 캐치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 펀더멘탈 저점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뭐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등장을 했지만은 4분기까지는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를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10월 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리튬 가격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품가의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은 리튬 공급업체들의 마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4분기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이 방어될 것이다. 이후에 가격이 반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마진 회복과 가격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선취매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도 기대감을 좀 갖겠지만은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매수세를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차전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일까요? 양극재일까요? 어느 쪽으로 줄이세요? 주가의 하락 요소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양극재 업체들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 쪽에 대해서도 반등을 좀 노려본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전력기기 쪽 가겠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보다 보면 매달 놀라는 게 변압기 수출 금액과 단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괜찮다 보니까 주가도 잘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에 대한 뭐 피크아웃 얘기는 나오지만 언제나 수출로 다시 증명이 돼서 어떻게 할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야 될까요? 네, 사실 10년 만에 돌아온 호황이다라는 점을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때 올라올 때 이제 대략 한 1년에서 2년간의 펀더멘탈의 강력한 흐름을 좀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북미 지역의 강력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센티멘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뭐 사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슈들, 거기에 대해서 네옴시티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장에서 사실은 급등주들이 모두 다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오히려 일부 기업들 신고가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용량 변압기 쪽 업체들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차장님의 픽은 역시 두 자녀의 아버지 육아 관련한 종목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부담 전혀 올라오지 못한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좀 고르다 보니까 컨텐츠 쪽이 눈에 들어왔고요. SAMG가 엔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에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이제 9월 말경에 동사의 강력한 IP라고 할 수 있는 캐치 티니핑 신규 시즌이 시작됐고 미니트 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이 IP들이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들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크리스마스까지는 강력한 또 콘텐츠들, 특히 이러한 아동 IP를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강력한 모멘텀을 좀 보유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오프라인까지 좀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 혹은 4분기에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목표가는 27,000원 선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의 목표 라인 잡고 좀 관심받지 못했던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본다면 SAMG 엔터 볼만하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